부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문학 전공자고 주로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지도 않고 한국 소설 가지고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와가지고 일본 문학과 관련된 발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가지고 더 놀랐어요. 그래서 김도일 선생님이 저더러 이제 라운드테이블 자장을 좀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그냥 사회를 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그래서 그냥 그 말에 제가 수락은 했는데 사실 지금 듣고 보니까 발표를 좀 너무 제가 모르는 영역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오늘 와서 뵈니까 사실 이 한국에서 일본 문학과 관련해서 내노라 하는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저는 그냥 정말 그냥 사회 순서만 이렇게 지켜가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좀 풀어놓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1970년대 한국 소설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분단문학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이 1970년대의 이 분단문학 영역 원저리에 있는 작가들이 실은 한국 사회의 이 냉전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작품들을 생산하는 작가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냉전의 구조하고 이제 소설 형식과의 관계를 좀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일본 문학 제일 처음 발표해 주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제 연구랑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자극이 됐는데요. 이 70년대라고 하는 시기가 실은 68년에 김신조가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유신 시대로 이제 넘어가서 냉전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지만 또 60년대 후반에 이 닉슨 독트린 이후로 이제 이 동서 냉전 구조가 변하면서 사실 이렇게 남북이 대쌍처럼 이 화해 모두의 어떤 이게 약간 장치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트처럼 설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정치적인 국면도 같이 가는 시대가 이제 70년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0년대 한국 소설가들이 그런 정치적인 정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가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제 좌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 이걸 이끌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70년대의 냉전 구조가 냉전이 강화되면서 또 이 동서냉전의 구조가 이렇게 흐려지는 과정을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받아서 마련하는 그런 세팅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스프레 같은 그런 세팅적인 정치적인 열림에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한국 소설가들의 양상이었다면 아주 다른 이 냉전의 양상의 두 구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냉전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전이나 전쟁 수기나 아니면 반공문학이나 뭐 오늘 한국문학과 관련된 두 개의 수기와 이 반공영화, 이건 이제 이 앞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의 이 수사학으로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정황이나 일상 문화의 이 구축 속에서 틈새를 벌리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구성되는 게 또 문화의 큰 양상일 텐데 70년대 이 소설가들은 그 후자의 양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설가들이 대거 출연한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이제 제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상하게 일본 작품들을 다루는 발표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의 냉전 수사학과 관련된 그 영역이었다면 지금 한국 그 참전한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그 수기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방공 영화에 대한 연구는 실은 우리가 이 심리전이나 방공 영화, 방공 문학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냉전을 구축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김여지 선생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기획하셨던 김여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주 발표하셨던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 냉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걸 사실 이 냉전 시대라고 하는 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개념화와 더불어서 냉전 수사학이라는 걸 어떻게 개념화하고 구분할 건가 이런 걸 조금 저는 좀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발표조차도 그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이 모든 서사와 그 창작물과 그런 것들 상상력과 그런 걸 우리가 다 냉전이라고 수사라고 묶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아까 방공영화 개념 갖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공영화라고 하는 개념도 분단영화인지 방공영화인지 그런 개념에서 좀 우리가 냉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지금은 조금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선생님들 얘기도 어쨌든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서 좀 그런 그 영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얘기와 관련해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나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제 연구가 뭔지만 말씀을 드리던 중에 이제 그렇게 나눴듯이 좀 그렇게 나뉘어져서 연구한 연구의 결과물들은 사실 일본 연구할 때는 두 번째 파트로 주로 연구가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자료가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걸 연구할 때는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은 아까 선생님들도 막 얘기하셨지만 일본 내에서 이 그 일본 아파치인가요? 그 작품 얘기할 때 일본 내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검열의 구조가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냉전과 일본이 접속할 때는 제일조선인 문제가 굉장히 주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본 문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변수들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날 것이고 일본의 냉전 문학과 한국의 냉전 문학을 논의할 때 그런 것들의 차이점은 좀 크게 어떻게 짚을 수 있는지 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발표하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좀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크게 좀 얘기를 하신 가운데 그 중간에 뭐 그 첫 번째 발표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 기지와 관련되어서 이제 세 개 이렇게 시기로 나뉘어져서 그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동하면서 미국 표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질문도 하셨고 또 그 방공영화 개념과 관련돼서도 또 논의가 많이 됐었고 일본 아파치 발표에서도 그
당시 어쨌든 그 소설이 놓여져 있었던 그 상황들이나 이제 그게 SF 문학으로서 어떻게 독자들한테 일으켰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조금 다른 그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관련된 걸 조금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작은 문제들은 좀 자유롭게 그 질문을 하고 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시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이나 그 냉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어떻게 얘기할 건가 뭐 그런 얘기를 좀 지금 아까 그 일본 아파치 제가 지금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일본 아파치 그 발표하신 선생님 얘기하실 때 그 냉전 문화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장세현 선생님 그 번역하신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장세현 선생님이 그 좀 그 부연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뭐지 이 냉전 수사가 조금 말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현수 선생님 안 계셔서 제가 이거를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논문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남상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김여실 선생님이나 김지영 선생님 논문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남상 선생님 그 논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그러니까 깊은 단이 그게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논문들이 전체적으로 일본의 1960년대 중후반 작품들을 다룬 그런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1960년대 중후반의 분위기를 좀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깊은 강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어떤 무드라고 해야 되나 정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그게 왜 궁금하냐면 김여실 선생님이나 김지영 선생님이 다룬 작품들 그러니까 그 일본 아파치족 작품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일본의 멸망마저도 크게 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같은 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유머라는 건 거의 자기 객관 나 이런 게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유머라고 말씀하셔서 그랬고 그 다음에 김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작품도 보면은 되게 풍자적이고 명랑한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 깊은 강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비장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조를 조금만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장승현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많이 안 알려지고 책도 절판이고 그런데 여기 최근에 이제 킨들에 전자책으로 등장을 해서 제가 킨들로 한 11월쯤에 읽었는데 정말 좀 우울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돈을 벌려고 미군 기지 근처 이제 또 계속 방학 때마다 이제 미군 기지 가서 일을 하는데 사세보에 있다가 나가사키로 이제 가요. 가서 말을 관리해서 이 일은 편하지라고 초반에 이제 조금 낙관적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 중에 한 말이 전염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수의사가 얼른 튀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그 책임이 다 오는 거예요. 이 말들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미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마을 주민들은
너희들 이 말들 다 처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우울하고 이 내면과의 각투가 막 벌어지고, 그때부터는 뭐 유머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들어올 그런 자리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특히 이제 말을 죽이는 거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뜨악하고 또 같이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여대생과의 관계도 뭔가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 여대생이 노골적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 좋으면 내일 어떻게 해봐 그러는데 또 남자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아까 김혜선이 소개했던 그 작품에서 이 남성이 이제 계속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뭐 이런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스토이적이고 우울하고,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면 다들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이 소설이 왜 마르카 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패스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 냉전 문화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좀 문제이기도 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우리 조나타 마타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냉전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국이나 이제 그 미국에서 냉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떤 성스러운 전쟁인 것처럼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냉전기 자체의 속물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알싸하게 잘 들어가서 금방 이길 것 같았지만 10년이나 전쟁을 하고 막판에는 정말 구질구질한 꼴들을 다 보게 되는 거고, 한국전쟁의 이것도 초반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까지는 되게 좋았지만 1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렇고, 그 안에서 오늘 영화 그 소개해 주신 분들도 그걸 보다 보니 되게 뭐랄까 그 인간 이런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핵으로 억지를 하지만 핵으로 억지를 안 하고 전쟁을 했을 때 2차 세계대전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어떤 전쟁이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문화 자체가 되게 속화되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영화도 초반에는 되게 성스럽게 그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드라마되면 되게 막 세속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연구들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혹은 냉전의 이 무드 자체를 되게 운동적이고 아직 정치가 살아있고 이렇게 좀 너무 띄어서만 본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요새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 논문을 이 전에 논문을 썼을 때 미시마 육교의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미시마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본인이 얼마나 속물이 됐는가를 열심히 얘기하는 것들을 인용했는데, 오늘 김혜선이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다시 아파트 얘기나 이런 거 들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네. 막 되게 지금 관점에서 다시 봤더니 이게 냉전이 되게 우리의 지금 세속성 이런 것들 기반을 냉전 시기 때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 좀 다시 하게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가 좀 더 이렇게 성스러운 얘기라면 두 번째 차원의 문화적인 얘기는 좀 더 작스럽고 어처구니 없고 약간 이런 느낌들을 요새 좀 많이 저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될지 더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나타나고 싶은 김진이거든요. 제가 그 유머나 이 풍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부터 발표할 때도 들었거든요.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를 회상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조조 레빗이 히틀러를 희화화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 유겐트가 소년이 주인공이고 이러는데 그 영화가 만약에 60년대 이전에 그런 영화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은 그렇게 히틀러를 웃기게 묘사를 하고 악마가 아니라 그 다음에 히틀러 유겐트를 단순히 미성숙한 소년으로만 표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그 감정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는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웃을 수가 있다.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그 한국전쟁을 진지하지 않게 유머로 다룬 영화들이 몇 편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2000년대 초반 영화들이거든요. 전 지금 얼핏 떠오르는 건 웰컴 투 동막보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라든가 웃음이 가능한 것은 동조자의 시각을 우리 후세대가 당사자가 아니라 동조자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고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참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학살의 현장을 목격을 했다든가 내 그 혈육이 그런 일을 당했다든가 하는 그게 웃음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사키류조의 작품도 그렇고 고마츠의 작품도 그렇고 60년대의 그 작가들이 이 전쟁을 웃을 수 있었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기타 등등은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위치, 동조자로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긴 하지만 그거를 당사자였다면 너무나 개입이 되어서 그런 식의 서사는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한국전쟁을 유머스럽게 그리고 냉전이라는 것을 그 희화화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강철비 2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그 김정은 이후에 이렇게 더 젊은 북한의 지도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상상력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냉전이라는 전쟁에 대해 당사자임을 이제 벗어나서 점점점 심리적으로 동조자 쪽으로 조금 심리적 거리를 두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심리적 거리가 좀 확보가 되어야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서 당사자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렇게 동조자이기 때문에 또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요 일본 작가 2명의 작가한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사회자로 이제 잠깐 김예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개입을 하면 저희가 이제 김예진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말을 열었냐면요. 이 냉전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놓고 지금 이제 5편의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들에서 구성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동상이몽적인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근데 일본 문학인 경우에는 오히려 좀 동질적이고 이제 수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쓴 건 아니지만 다 번역된 거지만 어쨌든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 좀 동질적이고 이제 그런 것에서 어떻게 냉전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냉전 시기에 일어난 것이 다 냉전의 수사학인가? 뭐 그런 질문을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대휘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좀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냉전을 성찰하는 것을 냉전으로 범주화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 정종현 선생님 사회 보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정종현 선생님이 이제 그 연구 책임자로 해서 3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권보드레 선생님 책임자로 해서 또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사상전, 심리전이 주 개념 설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삐라나 그 방공영화나 그 다음에 수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범주를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우리 한국 문학에서 분단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실은 냉전 구조를 계속 성찰하는 어찌 보면 이제 객관화시키고 거기에는 유머 코드가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그 영역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아울러지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발표가 배치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선생님들도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이제 어쨌든 개념화 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온 것들을 모두 그냥 싸잡아서 냉전 수사학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아까 남상욱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작품들은 실은 이제 우리가 요새는 사실 그렇게 그냥 분단문학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한국 문학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 그 수많은 황석영을 비롯 수많은 작품들을 냉전문학이라고 지칭하진 않는 이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명명이나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세부 항목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하던 중에 그 김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회자의 공부를 잘 못하고 말을 일부 사회자인데 그 선생님들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좀 걸렸던 비슷한 이제 고민이 그러면 냉전이란 무엇인가잖아요, 사실 다 냉전이냐.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계속 세미나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도 이 프로젝트 팀도 이제 그 고민들을 같이 하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 주제를 어떻게 컴팩트하게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할 건가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냉전의 기원을 뭐 저기 19세기 말부터 잡는 사람도 있고 뭐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부터 잡는 사람도 있고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의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제 얼마 전에 버너닉 선생의 베트남 전쟁의 유령이랑 이제 가족 전쟁과 가족 뭐 이런 일련의 저술을 같이 저작을 읽고 이제 서로 코멘트하고 뭐 어떤 부분은 재밌고 어떤 부분은 재미가 없었는데 근데 서론에서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좀 참조할 만한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여러 저작들 일련의 저작들에서 참조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의 문제의식이 냉전하면 어쨌든 소련과 미국의 그 헤게모니 대표 국가들 진영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 세계 지형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게 굉장히 고상한 문화적 레벨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균질적이고 전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냉전에 접속돼 있는 개별의 권역들과 단위가 그걸 실감하고 그것들이 행사한 힘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르고 당연히 한국이 다르고 저쪽 뭐 타이완이나 동남아시아나가 각각 자신의 역사적 식민주의나 뭐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그것들이 그 지역 안에서 매개되고 관철되고 거기서 수반되는 폭력성들이 굉장히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냉전을 늘 미소냉전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중요한 이 모델이고 중요한 축이지만 그런 이제 굉장히 보편적이고 균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놓치게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팀, 오늘 이제 발표한 이 프로젝트 팀은 한국 전쟁의 기억이나 이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이제 일국 내셔널한 기억이 아니라 국제전이기도 하고 그걸 재현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 맥락들을 이제 냉전이란 큰 틀을 사실은 이 기억의 그리고 표상의 문제로 컴팩트하게 접근을 하는 거의 터인데 오늘 발표에서도 느낀 거지만 그게 일본이 갔던 그게 시간적인 거리가 주는 여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냉전의 현장에서 크게 매게 되는 위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름에서 오는 자기 사회와 냉전과 접속해서 자기를 보는 맥락과 똑같이 한국 전쟁을 재현하더라도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내지는 북한 혹은 거기에 매개하고 있는 자기의 역사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데가 그걸 바라보고 재현하는 방식이나 폭력의 열도나 감도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게 좀 이렇게 좀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세 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일본 전후 이제 6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컴팩트한 그런 분석인데 그거와 겹쳐서 이제 읽혀야 되는 같이 짝을 둬야 되는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로 얘기한다면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런 영화적 재현도 그렇고 수기도 사실은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프랑스든 미국이든 이런 혹은 터키든 그러니까 자기 이 냉전에 연루되어 있는 그 번역이 이 한국 전쟁과 매개하고 그 자기 의식을 투사하는 방식이나 자기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뭐 이런 재현들이 층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건데 그것들이 같이 병치해 놨을 때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의도하시는 한국 전쟁을 매개로 해서 냉전의 재현이든 그걸 냉전의 문화사든 뭐 그것들을 좀 두텁게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이제 이 한국 전쟁의 당사자인 북한이나 중국이나 라고 하는 것의 기억의 재현들을 같이 이 전쟁에 대한 서사든 표상이든 모뉴멘트든 그걸 같이 놓고 그 차이들의 지층들을 이 전쟁을 매개로 해서 각각의 위치, 각자의 역사에서 이 세계사적인 냉전에 자기 맥락 속에서 접속하고 있는 그 지층들을 좀 이게 너무 큰 것일지 모르지만 같이 보여주면 이제 굉장히 근사한 그런 기억의 한국 전쟁의 기억 표상을 가지고 냉전사를 촘촘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포럼이라는 게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숙해가는 토론사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첫 번째 포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든 생각이고 지금도 드는 생각이지만 모자이크 일부일 뿐이고 그걸 2년짜리 연구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일본을 다루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로 베트남 전쟁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그 해외 그 자료 수집을 베트남이랑 오스트레일리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그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을 따로따로 연구했지 이거의 연결성을 보지를 않는 연구 방식 때문에 그래서 가까워서가 아니라 포섭이에요. 다음이 뭐 그런 야심차게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연방 국가인데 또 이게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 침몰의 그 결론을 보면 일본 침몰에서 일본 침몰하게 되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백인 아시아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참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군이 또 베트남 전쟁도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의 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제가 이제 정조은 선생님을 모신 것도 그냥
사회를 잘 보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사실은 그쪽 연구팀의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그 한정선 선생님을 또 모신 거는 또 한정선 선생님은 또 제조선이 화가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셨거든요. 본인은 절대로 관계 없다고 제가 발표시킬까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후 제조선이 미술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저희 뭐 냉전의 그 수사학과 한국전쟁의 표상에 조금씩 연루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무관계하진 않고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은 너무나 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 테피스트리를 다 짤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조명을 하고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 표상이라든가 뭐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결정을 해놓고 그 세부를 보자 이게 그런 식의 연역식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남적인 연구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제 얘기가 퍼져나가게 된 게 이제 제가 그 한국 문학만 맨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일본 문학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이렇게 약간 쥐가 나는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사키 뮤조의 기적의 시?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자기 합리화라든가 아니면 그 어쨌든 세상과 이렇게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이 냉전의 구조 속에 어떤 것들의 이렇게 요소가 되는데 그게 한국 사회랑은 굉장히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약간 치졸함이나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저의 이렇게 약간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서사적 충격이 결국에는 이제 이 냉전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 똑같은 말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구성할 때는 뭔가 구별이 좀 있어야 이게 훨씬 그 개념이 과학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던졌던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히 일본 문학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있으니까 그리고 뭐 김연수 선생님이나 장세진 선생님은 또 두 가지 다 같이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잘 이렇게 다져지면 굉장히 개념화와 관련해서는 좀 재미난 것들이 많이 구성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조금 드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김지영 선생님이랑 남상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남상훈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김지영 선생님 먼저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냉전의 개념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 냉전이냐, 뭐 모든 게 다 냉전이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이게 개념 정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냉전으로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냉전에 대한 어떤 태도 결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이 일본의 맥락에서는 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오늘 아파치를 소재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의 냉전을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후 일본 안에는 냉전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유머러스한 그런 이제 작품을 소재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냉전을 웃을 수 있는 존재와 웃을 수 없는 존재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게 일본 냉전의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을 웃을 수 없는 존재의 이제 대표격이 되는 것이 이제 제일조선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조선인들의 이 중심을 이뤘던 그 아파치족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제 소설이 이제 쓰여졌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게 소설화가 됐잖아요. 카이고 타케시와 그리고 우마츠 사교 그리고 나서 양소기를 해서 3번 이렇게 서사화가 됐는데 사실은 앞에 두 작가 카이고와 고마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본의 사실은 전후서사로서 이거를 작품화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양석일은 이거를 냉전의 서사로서 다시금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후 수사로서 이제 쓴 이 카이코와 고마츠 같은 경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사실 전후 일본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 성장기 거치면서 아까 이제 스노비즘 같은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속물화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맥 빠진 그런 사회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이제 작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흔히 이제 소환되는 것이 이제 이런 제일조선인들과 같은 존재 뭔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혼돈스럽지만 아나키한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역으로 무한한 가능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를 이 맥빠진 전후 일본에서 소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코 같은 경우는 일본 산문학 오페라라는 이제 소설에서 이 아파치 부락을 그리면서 제1조선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하고 이제 활력을 지녔던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이제 존재라는 것을 이 전후 일본 공간 안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어서 카이코도 역시 이제 전후 일본에 대한 어떤 대비를 이제 그려내는 그런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기호 같은 걸로 사실 아파치족을 이제 소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고마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전후 서사로서 어디까지나 그 제1차 전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지금은 제 2차 전후 이렇게 고도 성장기가 되었을 때 다시금 그 폐허를 이제 상기시키고 그 폐허와 연결된 그런 이제 체험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아파치족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 고마츠 같은 경우는 제일조선인이라고 또 설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 점에서는 조금은 다른데 한편으로 이렇게 제일조선인을 소환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고마츠가 제일조선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제일조선인들이 체현하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지층이나 이런 거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제일 연구자 중에 리켄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카이코랑 고마츠의 소설을 이제 두 개 같이 이렇게 놓고 읽으면서 왜 전후 일본은 항상 이런 뭔가 전후 일본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하나의 뭔가 혼돈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기호가 필요할 때 왜 항상 제일조선인들을 자꾸 불러내느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아파치를 제일조선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고마츠 쪽이 훨씬 더 윤리적이다. 이거를 이쪽이 훨씬 더 그 제일조선인들 하나의 기호로서 전유하지 않은 그 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일본 전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소설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이제 양면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한편은 양석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였죠. 제일조선인이었고, 양석일 자신이 사실은 아파치족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들은 냉전을 결코 웃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이거를 90년대 이후에 가면서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이러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사실 아파트라는 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라는 거를 다시금 일본 사회를 향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냉전 안에서 이게 가담을 하는가 저항을 하는가 이것만 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금 더 한층 더 좀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정에 했었던 얘기랑 김혜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랑 조금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굉장히 위화감을 느꼈던 단어가 이제 당사자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 선생님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미공비지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구는 당사자, 누구는 당사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의 전후의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담론 자체가 당사자성을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히로시마 때부터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당사자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근데 여기 한국 사람 다 있지만 한국 전쟁을 치른 한국 사람들이 나 당사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수기에서 오늘 확인했듯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데 점령하게 되죠. 이런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냉전인데,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는 문학을 얘기할 때 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이거는 당사자성이 없으니까 유머러스 하다라든지
좀 이런 거는 좀 되게 위화감을 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전후의 담론이라는 게 연루돼 있고 당사자성이 있는데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특유의 구조가 있고 그것의 연구자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전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사자성이라는 말을 최근에 젊은 연구자들까지도 물론 그 맥락이 이제 젠더라든 이런 문제 나오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근데 좀 냉전과 관련돼서 혹은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이 어떤 당사자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서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는 김희 선생님의 그거는 저는 조금 위화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세대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태어난 세대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메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하고 경험 기억으로 갖고 있는 세대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냉전을 접근할 때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박완서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되게 좀 예민한 편인데 실은 이게 냉전이 우리가 이제 탈냉전을 쓸 때도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쓰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탈냉전 시대라고 하지만 전혀 탈이 아닌 그런 거가 지속되고 있는 구조고 그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끊임없이 당사자성을 반복하고 다시 또 재생산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뭐 예를 들면 뭐 현경 작가 같은 분도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작가들이 돌아가신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조가 아닌 것 자체가 이제 한반도의 냉전이 계속 탈냉전이어도 슬래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고 그거는 실은 계속 정치적인 맥락으로 논쟁이 계속 되는 거고 그 빨갱이 담론의 이 정치적인 논쟁의 구조도 실은 그런 것들과 계속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제 제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 이렇게 정리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여전히 지금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논쟁적이고 일본을 보는 관점에서도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설들을 해석하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메타 기억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든가 메타 기억을 개념화하는 것도 조금 그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지금 뭐 당사자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선미 선생님은 일본 문학에서 그러니까 냉전을 바라보는 어떤 유머코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냉전에서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비껴져 있지 않고 당사자 연루되어 있었지만 비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마르크 하게츠 씨가 냉전 문화로 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에 대해서 기억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옅어질수록 그런 유머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 작품에서도 유머러스하게 접근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포로수기인데도 시간이 흐르면 그 포로 생활을 굉장히 어떤 집단적인 병영 생활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접근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뭐 당사자성이나 이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발표에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60년대 중후반의 일본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60년대
그러니까 중후반에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한일국계 정상화가 되면서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분출되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약간 민족주의 코드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게 굉장히 발화할 수 있는 어떤 토양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약간 그게 그 미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아까 선생님이 누구야 그 수상 아쿠다가상 그 분위기를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거를 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또 일본과 관련된 식민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근데 그게 포스트 콜로니얼로 나가지 않고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열광이라든가 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게 그 절합이 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또 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그 동아시아 냉전 체제라는 아주 그 커다란 스펙트럼에서 보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 60년대 중후반에 베트남 전쟁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한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험들 속에서 미군에 대해서 그동안 약간 이렇게 억압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좀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었었나, 이런 이렇게 약간 인상을 받았어요. 이 사키 류조가 또 71년도에 오키나와로 이주를 해요. 이 작가가. 그래서 그 오키나와 그 기지를 이제 그러니까 본토 뭐였더라? 그러니까 일본에 다시 속하게 되는 미군 기지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반환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하는 그 당시 오키나와의 활동가들입니다. 이건 특이한 이력의 작가인데,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일본 작가들이 반드시 메이저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좀 특수한 한국 전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특이한 작가들이지 일반의 그것을 대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지금 그 김여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또 막 그 65년 이후에 하근찬 소설도 막 생각나고 막 엄청 뭐가 막 떠오르긴 하지만 꾹꾹 참고. 네, 지금 근데 그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전혀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좀 그 작은 질문을 던지면서 짧게라도 끝나기 전에 좀 두 분 선생님들 얘기도 조금 들었으면 싶은 게요. 그 전쟁 참전 그 수기 같은 경우에 그 번역된 연도로 지금 다 나왔잖아요, 서지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언제 쓰여졌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쓰여졌고, 그 쓰여졌을 때의 그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선생님, 발표하신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공영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개념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서 그냥 발표자 선생님께서 좀 그와 관련된 의견이 조금 있으시면 잠깐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네, 그걸로 조금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수기 부분 말씀드리면, 그 제가 PPT에 이거를 적어놨었는데 이게 PPT 파일이 교체가 돼서 이게 빠졌었는데, 마가렛 히긴스, 그러니까 거의 다 50년대 한국 전쟁이 진행되던 그때 쓰여진 거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앤드류 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도 이제 그 특파원으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상태고, 한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이런 분이고, 그러니까 2011년에 쓴 거고, 근데 요거를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 발행 연도가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언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뭐 기억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편집이 돼서 이제 그 기억을 말하는 분도 그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의 어떤 발언들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 해서 제가 예, 아무튼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5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있는 상태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알리 데니즐리 요분 같은 그 터키 관련된 수기는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터키에서 거의
이제 이 한국 전쟁 연구하시는 좀 권위자 같은 그런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그 이분의 아버지 세대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장인이 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업들과 뭐 이런 게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그 연구의 그 주제를 삼은 것 같고,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아마 이분도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격차가 있다고 보는 것 그럼 왜 같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늦게 됐는지 그 정황은 좀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번역이 다 2000년대에 됐는데. 예,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제 이러한 그 다른 나라에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제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읽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중첩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다른 여러 어떤 수기를 쓰는 주체들의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사회에 나온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이 번역들도 이제 뒤늦게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 이제 궁금한가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러니까 좀 그 인천에 계신 선생님들도 좀 그런 부분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월미도 전투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미군 폭격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게 다 2000년대 넘어서고, 실은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어떤 팩트가 굉장히 관점이 이제 치우치는 게 이 냉전 서사의 기본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맥락들하고 연결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공 영화 관련해서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답을 드리긴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김상민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기존에 있었던 그 연구자를 그 합일되는 지점을 조금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그 말도 길어지려고 하는데 그 일본 소설이나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소설 속에서의 분단 소설이라는 개념은 영화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분단 영화랑 전쟁 영화 그런 가치적 측면이나 이제 태생적인 특징이 좀 공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하는 곳에 보면은 그런 이제 정치 사회적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 공유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사회적인 국면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상하고 있는 영화를 이제 반공 영화라고 이제 규정을 보통 하는 편입니다. 한국 영화학자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상업 영화 장르하고 혼종되는 경우라도 이제 그 연구자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좀 직접적으로 표상되고 있다면은 그거를 반공 영화라고 좀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말을 제가 끝냈는데도 좀 약간 난해하죠. 난해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반공 영화를 관련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또 한번 메일로 들어가고 제가 메일을 돌려왔기 때문에 메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받고 싶기도 한데 네, 저희들이 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이 냉전은 저도 요새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공부할 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하여튼 냉전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실은 이제 냉전도 어렵지만 냉전 수사라고 하면 이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저희들이 사실 어쨌든 계속 얽매여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얽매여 있는 냉전 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계속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또 많은 얘기를, 고민을 안고 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김정희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두 번째 그 발표인 것 같은데요. 와서 너무 공부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김정희 선생님이 이제 엔딩 멘트 하시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이 식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한시라도 빨리 뜨뜻한 밥을 먹여서 보내는 게 이제 주최자의 임무인 것 같아서 선생님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사진이 사실 이게 예지몽처럼 앞으로 3회 포럼을 예지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 문학과 영화외 프로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3회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이라든가 박물관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짜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환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